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더 이상 8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험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요 8장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9장에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8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했던 게 어디냐면은 교과서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오케이 310페이지 보세요. 310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다중선형회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중선형회귀는 뭐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쵸? 왜 안 나온다 그랬어요? 베타 제로, 베타 원 그거 어떻게 구하는지 식을 여러분한테 안 드렸어요. 교과서가 무책임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해줄 거다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전혀 정보를 안 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베타 제로, 베타 원, 베타 투, 베타 쓰리 그런 걸 구하는 건 안 나올 텐데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 F분포를 이용한 그 비교는 상당히 유효해요. 다중회귀에서도 쓸 것이고, 다중선형회귀는 그런데 쓸 수가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했으니까. 근데 이 똑같은 원칙 가지고 선형, 그냥 단순 선형회귀도 쓸 수 있고, 오늘 굳이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9장에서도 아주 유사하게 이게 다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선형회귀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310페이지의 식 8.17 310페이지의 식 8.17 보시면은 yi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i 플러스 점점점점에서 베타 p xpi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되는 거죠. 독립 변수가 여러 개예요. p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p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p가 1이면 여러분 뭐예요? 단순 선형회귀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던 단순 선형회귀고, p가 일반적인 p가 되면은 다중 선형회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배우는 이 p 일반적인 원칙은 p가 1일 때 넣으시면은 단순 선형회귀도 그냥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다 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한 게 310페이지에 개수의 측정하면서 베타 제로, 베타 원, 베타 투, 베타 쓰리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칙은 무슨 법 여러분? 최소제곱법. 그렇죠? 최소제곱법을 해가지고 그 시그마 요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분해야죠. 베타 제로, 베타 원, 베타 투, 베타 p까지 식 p 플러스 1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베타 제로부터 베타 p까지 p 플러스 1개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식이 뭔지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실 수는 없어요. 다중선형회귀에서는. 단순 선형회귀에서는 여러분 구하실 수 있죠. 여러분 앞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거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시험 보는 겁니다, 내일. 자, 그렇게 구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제곱합 얘기를 했습니다. 회귀 제곱합, 오차 제곱합, 잔차 제곱합.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 2장에서의 그 챕터 생각나세요? 그쵸? y. 여러분 계속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분께서 이거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있구나. 예. 챕터 2에 뭐 어떤 그림을 봤었냐면은, 그쵸?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림 2.12죠? 그쵸? 페이지 64페이지에 그림 2.5. 이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거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측정값들이 있고 그 측정값을 피팅하는 단순 선형회귀가 있을 때, 요 측정값, 임의의 측정값으로부터 요 y의 전체, 이 모든 점들의 y 값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표본 평균. 그죠? 그 표본 평균이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그어지겠죠.
평균이니까 제일 큰 거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 한 중간쯤으로 평균이 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으로부터 요 임의의 점까지의 길이는 yi-y 반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평균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그쵸? yi 마이너스 그러니까 yi hat 마이너스 y 바. 그쵸? 요게 y hat이잖아요. 추정값이니까, 직선에 의한 추정값이니까 그거 값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yi 마이너스 y hat. 그쵸? 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근데 이 전체 제곱은 요 차이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여기 우리 교과서 311페이지에 SST 전체 제곱합이다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점에 요 값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게 SST고 그 다음에 SSR은 뭐예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요 같은 X에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요 평균까지의 거리를 각 점에서 다 구해서 그거에 제곱하고 다 합을 구한 게 SSR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차이를 또 빼고 제곱해서 다 더한 게 SSE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요 전체 차이 중에 예를 들어서 SST 중에 다 더한 거 중에 SSR 여기로부터 요 직선이 설명하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죠? SSR이 크면 SSE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쵸? 직선이 설명하는 부분이 커지면은 잔차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이 그만큼 더 유효하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그쵸? 반대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선이 설명하는 부분이 작아지고 SSE가 커진다. 그쵸? 극단적인 경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직선이 쭉쭉쭉쭉 기울기가 줄어들어가지고 Y바하고 같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그쵸? 뭐 어떤 X에 대해서든지 간에 Y의 추정값은 그냥 Y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표본 평균. 그러면 여러분 뭐 회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거 안 해도 알죠, 우리가. 뭐 우리가 자료가 여러 개 있을 때 Y 값을 추정하라 그러면 Y의 그냥 평균값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뭐 그냥 회귀할 필요 없는 거지. 그쵸? 그런 경우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SSE가 잔차 제곱합이 SSR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전체 중에. 그쵸? 그래서 SSR하고 SSE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 직선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돼요, 여러분? 그쵸? 말되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312페이지 밑에 보세요, 여러분. 312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단순 선형회귀법의 기무가설은 대부분의 경우에 베타1이 0이 된다. 맞죠, 여러분? 베타1이 0이라는 거는 직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되는 거고. 이 가설이 거짓이 아니라면 선형 모형이 사용되지 않는다. 다중회귀법에서 이와 유사한 기무가설 H0는 베타1, 베타2, 베타P가 0이다 하는 겁니다. 맞죠? 다중회귀에서는 그 단순 회귀에서 베타1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X가 여러 개니까. 그런 것이 0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귀무가설 하에서 대립가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단순 회귀에서는 베타1이 0이다 라는 게 귀무가설이면은 대립가설은 베타1이 0이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중회귀에서는 여러분 귀무가설이 베타1, 베타2, 베타P까지 다 0이다라면은 대립가설은 하나라도 뭐 0이 아닌 게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쵸?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검정 통계량으로서 쓰는 게 F분포다 하는 겁니다. F분포는 이때 어떻게 쓰냐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 했냐면 제가 SSR 얘기했고 SSE 얘기했고 SST 얘기했죠. 그쵸? SST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F분포는 여러분 어떤 분포예요? 우리가 7장에서 배웠을 때 어떤 분포였죠? 우리 7장에서 배울 때는 F분포는 그쵸? 시그마의 비율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요 분자의 자유도가 여기 먼저 들어오고 분모의 자유도가
이거라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죠. 그쵸? 요런 게 F분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F분포를 곧장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곱합이죠. 제곱합은 요 시그마 같으면은 여러분 시그마 같으면은 분산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했어요? 제곱합 나누기 그쵸? n-1을 나누든지 n-2를 나누든지 뭔가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유사한 형태로 나눠주려면 요 각각의 자유도로서 나눠준 값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유도로서 나눠준 값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냐면은 SST의 자유도는 여러분 뭐죠? n-1이죠. 샘플의 개수가 n개라면 n-1이잖아요. 자유도 n-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알아요? SSR의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SSR. 왜 P예요? 변수가 P개잖아요, 여러분. 변수가 P개니까 X1, X2, X3, X4가 있으면은 그게 각각이 변수니까 그 각각이 지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유도가 4개 있다는 거죠. 공이 4개가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P가 되고. 그쵸? 그러면 요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의 자유도가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n-1-p. 그쵸? 여러분 요거 어디서 봤죠? 또 우리? 그 앞장에서 또 배웠었죠? 그쵸? 예, S제곱 구할 때 그때 자유도하고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 선형액에서 S제곱 구할 때 뭘로 나눴어요? 잔차를 다 잔차에 제곱한 다음에 n-2 생각나세요 여러분? 베타 제로건 베타 원이건 그때 다 구하실 때 T분포 따른다 그랬고 그 자유도가 다 n-2였잖아요. 그 n-2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n-1 -1 왜 1이에요? 변수가 하나잖아요. 단순 선형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F분포에 쓰는 형태로 쓰려면은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313페이지에 F는 SSR하고 SSE를 비교하려면은 분자에는 SSR을 그거의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P로 나눠줬고 분모는 SSE에다가 또 그거의 자유도로 나눠준 값 시그마 제곱들하고 유사한 항으로 만들어 준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쵸? 이거 가지고 F분포 검정을 하시면은 F 검정을 하시면은 베타 1 단순 선형액에선 베타 1이 0이다라는 기무가설 그 다음에 다중회계에서는 베타 0, 베타 1 쭉쭉쭉쭉 베타 P가 0이라는 기무가설에서 하에서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단순 선형회계에서 베타 1이 0이라는 기무가설 하에서 가설 검정을 하면은 가설 검정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방법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이 방법 쓰면 되죠. F분포를 이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죠. 여러분 단순 선형회계에서도 SSR, SSE, SST 구하실 수 있잖아요. 똑같이 구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단지 자유도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1. 그 다음에 이거는 n-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베타 1에 관해서 여러분 8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단순 선형회계에 대해서 뭐 배웠어요? 베타 0, 베타 1이 평균은 얼마? 무슨 추정량? 불편 추정량. 베타 0 햇하고 베타 1의 햇은 평균이 베타 0하고 베타 1을 갖고 그 각각의 표준 편차를 교과서에서 식으로 줬죠. 그걸 여러분 보고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288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식들입니다. 그렇죠? 베타 0 햇하고 베타 1햇의 표준 편차 식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은 베타 1이나 베타 0 햇이나 베타 1 햇은 무슨 분포? T분포. 자유도가 n-2. 그거 알면은 여러분 가설 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방금 전에 배우신 요 방법을 써도 해도 된다는 겁니다. F분포를 이용해서. 아시겠어요? 네. 꼭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3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SSR하고 SSE의 각각의 자유도로 나눈 값을 F분포를 통해 가지고 F 검정을 통해 가지고 가설 검정하는 게
이제 9장에서 또 나와요, 여러분. 9장에서 또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9장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8장에서 그러면 뒤에 와서 별로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거기서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낸다 그랬어요? 안 낸다 그랬어요? 안 냅니다. 얘기 안 한 데서는 안 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 9장은 여러분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요인 실험 그런 건데, 사실은 더 적절한 제목일 수도 있는 게 여러분 분산 분석이라는 거예요. 분산 분석. 여러분 선형회기 제가 되게 많이 쓴다 그랬죠, 여러분. 선형회기 여러분 엄청 많이 쓸 거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데이터만 나오면 직선 피팅하고 그 R 스퀘어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마 평생 사시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 많이 보실 거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산 분석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통계에서 어떤 이름으로 많이 불리냐면은 아노바라고 불려요. 아노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3, 4학년 때 이미 3, 4학년이신 분도 있지만 공부하다가 혹시 뭐 대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보면은 요 아노바 분석표 그런 게 꽤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의 핵심을 이 9장에서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노바는 조금 이따 교과서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어널리시스의 AM of variance.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 그럼 우리말로 뭐예요, 여러분? 베리언스 뭐죠? 분산. 어널리시스니까 분석이죠. 그래서 분산 분석표라는 거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는 내용을 이 9장에서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 10장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9장이 끝입니다. 오케이? 9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9장은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3번이나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를 3번 중간고사에서 커버가 안 되는 유일한 챕터죠. 그렇죠? 곧장 기말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챕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이 기말고사에 시험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여러분? 무조건 나와야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그렇죠? 꼭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도 한 문제 아니면 한 1.5문제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 하는 거죠, 기말고사에서. 아시겠죠? 자, 요인 실험. 자, 요인 실험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저 교과서에서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용접을, 뭐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용접에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 용접을 하는 뭐 4가지 뭐 방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방법이 있을까? 똑같지 않을까, 그냥? 불 막 켜고 그냥 막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가스를 다른 거 쓴다든지 아니면 뭐 물질을 다른 걸 쓴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접을 하는 방법이 4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에는 예를 들어서 요 불을 켤 때 뭐 무슨 이상한 다른 원소가 좀 또 들어가고, B에는 또 다른 원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철 표면에 아주 고온에 들어갔을 때 철이 잘 용융되고 잘 굳도록 하는 성분이 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4가지가 다 괜찮네요. 여러분 이 무릎이 생각보다 아파요, 여러분. 그렇죠? 나이 들면은 무릎이 아파요. 제가 또 이 왼쪽 무릎이 고질적으로 안 좋거든요. 이 지나친 등산과 테니스로 인해서 왼쪽 무릎이 제가 1년에 한 번씩 아파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피질 못해요. 걸을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딱 가가지고 이따만한 주사로 한번 빡 맞으면은 좀 풀리고 그래요. 1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연골이 하여튼 깨져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에서.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등산 갔을 때. 등산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내려올 때 그냥.
아, 이 김태희를 채점을 잘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또 여러 가지 날 자극하네요 오늘. 여러분 그 무릎이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오래 산다 그랬죠? 저는 그렇게 오래 안 살아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래 살 거예요. 거의 진짜 100살 될 텐데 나중에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무릎이 안 받쳐져 가지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놀러 못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정말 가슴 아프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나중에 오래 사실 분들이니까 여러분 무릎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꼭.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절 감이 없겠지만 하여튼 등산 내려올 때 꼭 스틱을 쓰시고 뛰어 내려오지 마시고 여러분 금방 망가집니다. 생각보다 무릎이. 예? 등산 안 가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아니, 그렇죠. 올라갈 땐 그냥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 좀 쓰게. 올라갈 땐 운동해야죠, 그렇죠? 근데 내려올 때는 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그러면 여러분 요 수직으로 쫙 그 한가운데 딱 뚫으면은 제가 환경전공하긴 하지만 별로 영향도 없을 것 같고 산봉우리에서 그러면 수직으로 곧장 엘리베이터를 뜨는 거 딱 해가지고 밑에 지하 통로 만들면은 산도 다 유지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다른 이 용접법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다른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철판을 여러 개 가져다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을 한 번만 실험해서 또 정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통계 통해가지고 지금 배운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실험은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료수는 무조건 많이 해야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물론 한 몇십 개씩 하면 좋겠지만 게을러 가지고 각 방법 딱 5개의 다른 실험을 했어요. 다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분산 분석에서는 꼭 똑같이 5개씩 실험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방법으로는 6개 실험하고 B 방법으로는 7개 실험하고 C 방법으로는 3개 실험하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예에선 똑같이 5개씩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료값이 전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개 나오겠죠. 4가지 다른 방법에 각 방법에 5개씩 실험을 했으니까 철판을 가른 걸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20개의 값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브리넬 하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값은 뭐냐면은 용접을 한 다음에 그 철판이 얼마나 경도가 세지냐 하는 걸 그런 걸 재값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용접을 해서 경도가 세게 나오면 좋겠죠? 단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용접이라는 거 별거예요, 여러분. 철판 붙여가지고 그게 마치 원래 한 덩이였던 것처럼 똑같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조선 산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배 만드는 게 사실은 다 용접이에요, 용접. 요즘 와서 뭐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아지고 뭐 특수선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뭐냐면은 용접이에요, 용접.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따만한 배, 조그만 배도 아니고 목선도 아니고 그냥 뭐 유조선 같이 큰 배 만드는 거 다 철이잖아요. 철 그냥 용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게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알고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현대조선 그때 유치할 때 조선소를 만들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일단 수주부터 했대요. 배를 주문할 사람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럴 정도면 원래는 내가 조선소도 있고 만들어 본 실적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문을 달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게 아니라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사진은 가져갔대요. 울산에 사진은 가져갔대요. 어촌이고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진은 가져가고 네가 나한테 주문 주면은 내가 여기다가 조선소 만들어서 그 배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해서 주문을 받았대요. 여러분 보통 경우에 그렇게 하면은 주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 같으면 안 줘요, 여러분. 근데 뭐 엄청나게 뭐 설득을 잘 하셨나 보죠.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또 주문을 받아가지고 뭐 배 만들려고 처음에 얼마 돈 줄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져와가지고 조선소 만들고 해서 배 만들어가지고 납품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덤빌 수 있었던 게 배를 안 만들어 봤어도 그 당시 배 만드는 그 핵심은 뭐냐면 용접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용접하는 분들만 잘 모아오면은, 그리고 적절한 설계도만 있으면은 배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설계도는 아마 당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는 받아오고 그 다음에 용접만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인건비가 어땠어요? 쌌죠. 여러분 그걸로 우리나라도 큰 거죠. 인건비 싼 걸로 버텼는데 요즘은 그 경쟁력은 완전히 죽었죠. 완전히 죽었지만 한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도 인건비로서 여러분 사실은 먹고 산 거죠. 그 싼 걸로 그냥 먹고 산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도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경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A 방법이 좋냐, B 방법이 좋냐, C 방법이 좋냐, D 방법이 좋냐, 그거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각 방법당 5개 다른 경도값이 나왔으면은 평균 구해봐야죠. 그쵸? 평균을 구해봐요. 평균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쵸? 각각의 평균이 이렇게 나오더라. 딱 보시고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C.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긴 뭐 이 값이 뭐 크게 나왔지만 그렇게 딱 결론 짓기는 좀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하죠? 그쵸? 이게 뭐 이게 사실은 뭐 우리 항상 계속 갖는 의문이지만 혹시 오차 범위 내는데 내가 괜히 그냥 그렇게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진짜 이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진짜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여러분 뭐겠습니까? 분산 분석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통계학이죠, 여러분. 크게 대답 잘했어요. 자, 그래서 평균은 이렇고 각각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렇게 구한다.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5개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왜 못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표본 표준 편차 4분의 그쵸? 시그마 xi 각각 요거 샘플 민 빼고 제곱, 그쵸?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 텐데 그 비교한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A, B, C, D 4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 각각의 경도가 5개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쵸? 이렇게 분포하더라. 5개가 분포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표본 평균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표에 있는 값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들이 차이가 있냐 없냐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분산 분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 여러분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분석 이거를 정리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343페이지에 위에서 4번째 줄 한번 봅시다. 그림 9.1 밑에 위에서 4번째 줄. 분산 분석은 몇 개의 변수를 가진다. 하나의 변수는 응답 변수 혹은 종속 변수이고 나머지는 인자라고 불리는 변수들이다 하는 겁니다. 분산 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인자들의 변화가 응답 변수들의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뭐가 응답 변수일까요? 이 문제에서는 요 용접 경우에는 뭐가 응답 변수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4가지 다른 용접법을 각각을 5개씩 실험을 해가지고 뭘 구했어요? 강도를 구했죠. 그렇죠? 강도가 바로 응답 변수가 되겠죠. y 값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나오는 거고 그 y 값 그거의 차이를 주는 게 여러분 뭐예요? ABC가 바로 그 요인이 되겠죠. 그 원인이 될 것이고 요 강도가 실제로 그 나타나는 종속 변수가 될 거다 합니다. 말 돼요? 결과는 강도죠. 강도고 강도의 차이를 주는 거는 다른 용접법이잖아요. 그 용접법은 4가지 A, B, C, D. 그쵸? 이것들이 요인이라는 거죠. 요인. 다른 결과를 주는 요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 돼요? 자, 한 가지 요인에서
실제로 실험하니까 5가지 값이 똑같이는 안 나왔어요. 그쵸?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겠죠. 어떻게 똑같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요 내부에서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 내부에서의 그 분포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실은 실제로 요것들이 다르냐 하는 거. 그쵸?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 핵심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A, B, C, D가 각각이 요인이 되고 실제 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아니면 응답 변수들은 그 강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분산 분석은 몇 개의 변수를 가진다. 하나의 변수는 응답 변수 혹은 종속 변수이고 강도이고, 여기서는 나머지는 인자라고 불리는 변수들이다. 인자라는 것들은, 팩터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용접법, 그 각각의 다른 용접법들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분산 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인자들의 변화가 응답 변수의 평균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말돼요, 여러분? 그쵸? 분산 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인자들의 변화가 응답 변수들의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다른 용접법을 썼을 때 실제로 강도가 다르게 나오냐 하는 게 우리의 핵심 질문이라는 거죠. 분산 분석에서. 오케이? 표 9.1에서 강도가 응답 변수이고 4가지 플럭스가 한 개의 인자이다. 단지 한 개의 인자만 있기 때문에 일원 분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 이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좀 말을 고쳐야 되겠네요. 강도가 실제 그 응답 변수, 그 종속 변수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인이라는 게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인데 4가지 값을 갖는다는 거죠. 4가지 요인이 아니라, 제가 말을 고칠게요. 한 가지인데 그게 4가지 다른 값을 갖는다. 한 가지 요인이라는 건 뭐예요? 용접법인데 그 용접법이 A, B, C, D 4가지 다른 숫자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A, B, C, D라고 표현해도 되고 1, 2, 3, 4라고 표현해도 되고, 하여튼 종류는 하나잖아요. 용접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용접법이 4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면은, 교과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원 분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일원 분석. 그럼 이원 분석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변수가 2개인 거죠. 여러분, 용접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용접법 이 자체는 용접을 할 때 그 불꽃에다가 함유하는 물질을 다르게 한 거예요. 또 뭘 다르게 하면 용접의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요? 시간, 그렇죠?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5초, 10초, 20초, 30초, 50초. 뭐 4가지 아니라도 돼요. 6가지 정도.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결부가 되면은 이원 분석이 되겠죠, 여러분. 결과물은 여전히 뭐예요? 강도 하나죠. 종속 변수는 하나고 팩터가 2가지가 되면 이원 분석이 되는 거죠. 팩터가 3개일 수도 있겠죠. 다중회기처럼 뭐 할까요? 또 습도, 뭐 온도, 뭐든지 하여튼 다 들어가면은 여러분 또 3원 분석이 되고 4원 분석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3원 분석, 4원 분석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중회기 끝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델은 가능하면은 단순화해라. 심플한 게 좋다는 겁니다. 다중회기보다는 단순 선형회기가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단순 선형회기를 쓰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다중회기 대로 안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래서 2원 분석보다는 1원 분석이 낫고 3원 분석보다는 2원 분석이 낫고 줄여나가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1원 분석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2원 분석으로 넘어갈 거고, 오늘은 1원 분석에 중점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읽었냐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강도가 응답 변수이고 4가지 플럭스가 한 개의 인자이다. 단지 한 개의 인자만 있기 때문에 1원 분석이라고 한다. 1원 분석이라는 건 영어로 one factor experiment. 팩터, 여기서 팩터는 바로 용접법이 되는 거죠. 이에서는 one factor experiment가 되고, 하나의 인자에 4가지 다른 플럭스에 대한 각기 다른 값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른 값들은 수준 혹은 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용접 방법이라는 요인, 그쵸? 요 팩터 하나에 값이 4개 있죠? 요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처리 혹은 수준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른 레벨 아니면 다른 트리트먼트,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팩터가 요 베리어블이면은 요 베리어블 안에 다양한 값을 가졌다면 그 다양한 값들을 처리 혹은 수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뭐 구분 안 하셔도 다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숫자에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처리하고 수준, 팩트하고 구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렇게 요 구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이 용접 실험에서 4가지 플럭스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실험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맞죠, 여러분? 4가지 플럭스 A, B, C, D는 임의로 선정한 거 아니죠? 내가 어떻게 있는 데이터 가지고 내가 선정한 거잖아요. 이 실험한 사람이 내가 선정한 것이고, 이러한 실험은 모수 효과 모형, Fixed Effect 모델이라고 하고, 반대로 수준이나 처리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실험을 랜덤 이펙트 모델,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9.1에서는 모수 효과 모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이고, 2절의 마지막에 모수 효과 모형과 변량 모형의 차이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 B, C들을 내가 이렇게 딱 정하는 경우하고 임의로 정하는 경우하고 그 차이를 한번 또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가장 쉬운 내가 정한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343페이지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완전 임의 배치 실험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실험의 방법이죠.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용접을 4가지 다른 플럭스에 대해서 각각의 5번씩 했죠. 5번씩 할 때 결국은 매번마다가 철판이 필요해요. 다른 철판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험을 하실 때 중요하죠. 철판 자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요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철판도 랜덤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방법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A한테는 용접 조금만 해도 딱 강도가 나오는 아주 좋은 철판들, 양질의 철판들만 쓰고, D에는 여러분 아주 질이 저급인, 아주 해도 잘 붙지도 않는 그런 철판을 쓴다면 여러분 결과가 당연히 왜곡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실험하세요, 여러분. 몰래. 그런데 남들이 알면은 통계학을 들은 사람은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판을 20개를 고를 때도 랜덤하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4페이지 위에 344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완전 임의 배치 실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완전 임의 배치 실험,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 이런 철판을 선택하는 것도 완벽하게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자,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예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론 분선 분석 제도를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자, 임의로 한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344페이지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론 분선 분석.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이 필요하다. I개의 표본이 있고 각 표본은 다른 처리이다. 모집단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요인, 한 가지 팩터에 4가지 다른 레벨이 있는 경우가 이 경우죠. 그렇죠? 우리가 귀무가설이 이 경우에 뭐가 되냐면은 요거는 첫 번째 여러분 그 용접법에서 나온 표본 평균이죠. 그렇죠? 두 번째 용접법에 나온 그 샘플에 의한 5개의 실험에 의한 표본 평균이고 다들 표본 평균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은 표본 평균은 저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요 A라는 용접법 아니면 B라는 용접법이 철판에 가해졌을 때 원래 나오는 그 강도, 모평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값, 모평균, 실제값. 근데 우리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도 결국은 몰라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그게 모평균에 가깝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모평균이라고 100% 확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죠.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통계학의 시작입니다. 이번 학기 통계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표본 평균은 이렇게 구했는데 실제로 모평균이 뭐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모평균이 뭐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결정하기 위해서 기무가설이 필요하다. I개의 표본이 있고 각 표본은 다른 처리이다. 모집단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mu1, mu2, mu3, mu4, mu-i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경우에는 i가 몇 개까지 있는 겁니까? 4개 있는 거죠, 여러분. 4개 있는 거고 mu1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값은 mu1을 추정한 한 가지 샘플의 x바죠, 여러분. 실험을 더 했다면 x바가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쵸? 그 x바의 평균은 아마도 요 mu1하고 mu1이죠, 평균은. 그쵸? 그런 그 mu1이 있을 거고 원래 모평균값, 각각의 모평균값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i가 그러니까 몇 개? 4개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표본의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다. 표본의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표본의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각 수준에서 각 용조법에서 이 이그젬플에는 실험 몇 개씩 했어요? 5개씩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꼭 5개 같이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쵸? 5개 같이 할 필요 없어요. 각 수준에서 실험은 다르게 해도 되는데 실험 개수는 각 실험에서 각 수준에서의 그 실험의 개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J1부터 JI까지로 나타낸다. J1, J2, J3, J4, JI. 우리 이 이그젬플에서는 I는 전부 다 얼마? 5였다 하는 겁니다. 5였다는 거죠. 각 수준에서 5개씩 실험한 거예요. 이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표본수 총합을 large n이라고 한다. large n이라는 거는 large n이라 이걸 보고 있어야 되겠다. 표본수 총합이니까 여러분 각각의 J1, J2, J3, JN까지 실험했다, JI까지 실험했다면 총합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시그마 i는 1부터 i까지 large i까지 JI 하면 되겠죠. 이 이그젬플에서는 어떻게 구해요? J1이 얼마예요? 여기서는 5, J2는 J3, J4, 5죠. 그죠? 그래서 5 더하면은 요 이그젬플에서는 몇 개? 20개 되는 거죠, 여러분. large n이 20개다 하는 겁니다. 연결되시죠? 오케이. 우리가 검증하고 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기무가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mu1 equal mu2 equal mui가 다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게 기무가설이라는 거죠. mu1, mu2, mu3, mun이 다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표본 평균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요 mu들은 각각의 모평균들은 같다라는 기무가설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같다. 대립가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는 같지 않다. 모두가 다 같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게 대립가설이 되겠죠. 대립가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용조법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가설 검정을 해서 어떤 숫자보다 크게 나오면은 P값이 작게 나오면은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죠. 기무가설을 기각하면은 용조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이 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끝으로는 어떻게 갈까지 보이시죠? 끝에는 어떻게 될 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기무가설, 가설 검정 그 방법하고 똑같아요. 끝에는 단지 그 말에 그 중간에 논리를 어떻게 채워나가냐 그 차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가기 전에 아직은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무슨 검정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어와 가지고 어떤 분포, 어떤 검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켜드렸어요? F죠?
그쵸? F 검정으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F 검정, 다중 검정할 때 그 SSR하고 그 자유도 나누기 SSE 나누고 그 자유도 딱 그 형태로 요것도 유사하게 풀려진다는 겁니다. 아주 두 개가 유사해요, 여러분. 거의 똑같아요. 오케이? 네. 자,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모든 모평균이 똑같다라는 거고, 대립가설은 모든 평균이 같지는 않다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를 계속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 분석법을 사용한다. 분산 분석법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사용한다. 이런 분산 분석법의 검정 통계량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기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호로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 교과서 9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x i 점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 보시면 뭐 생각나요? xi 바 점 그러면 xi 점 바, 그렇죠? xi 바 점은 좀 말이 안 된다. xi 점 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일단 뭘까요? x 바니까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고 i가 살아 있는데 아니다. 이걸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예에서 요인은 하나고 그 수준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각 수준을 지금 뭘로 나타냈어요? 1, 2, 3, 4, i로 나타냈죠. 라지 i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J1, 각각 안에서의 샘플의 개수를 J1, J2, J3, J4로 나타냈죠. J1, J2, J3, J4가 지금 각각 5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샘플의 구조가 지금 이론 분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매트릭스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샘플 279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X라고 나타낸다면 이 강도를 매트릭스로 나타낸다면 X, 3, 2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요 자료 매트릭스로 나타낸다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X3, 2라고 얘기했는데 X3, 2의 3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행이죠. 여기서 우리 요 자료에서 행은 뭡니까? 그 한 가지 요인에서의 세 번째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용적법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용적법의 2는 여러분 뭐예요? 3, 2에서 두 번째 샘플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샘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요? 273은 X4, 5 그렇게 나타내겠죠. 그거는 네 번째 용적법에 의한 실험값인데 다섯 번째 샘플이었다는 거죠. 말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자료값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각각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 거죠. X11부터 X4, 5까지. 그쵸? 그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요걸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그쵸? 요 점이 있다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서브스크립트에 점이 있다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요인 내에서 적어도 첫 번째 i는 똑같죠. 그러니까 1이든지 2든지 3든지 똑같고 그 안에 해당하는 모든 J들을 더해서 그 자료값으로 나눠준 게 되겠죠, 여러분. 그쵸? 말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A에 있는 5개에 다 더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1 점 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두 번째 걸 다 더해서 그 평균을 냈다면은 X2 점 바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첫 번째 것만 요렇게 다 평균을 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이건? 요렇게 했다면 X 점 1
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말 돼요, 여러분? 점은 그거에 해당하는 모든 그것들을 다 더해줘서 평균을 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게 xi 점 바라면은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xi j는 1부터 언제까지? i번째 샘플 개수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5개인데 일반적으로. 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꼭 5개씩 안 같아도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수준에서 샘플 개수가 J1, 두 번째 샘플 개수가 J2, J3라면은 이거는 JI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다 더한 다음에 여러분 뭘로 나눠줘요, 여러분 이거? JI로 다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말 돼요?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식이 19.1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말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40, 예.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어디요? 그렇죠, 그렇죠. 수준의 모든 값들이라고 그러세요. 예. 9.1, 19.1에서 두 줄 올라가서 xi 점 반은 i번째 인자들의 모든 값을 i번째 수준의 모든 값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오케이? 자, 유사하게 345페이지 넘어가면은 평균, 그랜드 민이라는 게 있다. 전체 평균. 너는 어떻게 썼냐면은 x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열, 그걸 다 더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 이그젬플에서는 다 더하니까 요거 다 더해서 평균 내고 또 요것도 다 더해서 하여튼 20개를 다 더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식 한번 불러주세요, 저한테. xij가 있겠죠. xij를 i 쪽에서 한번 쫙 훑고 j 쪽에서 쫙 한번 훑으면 되죠. 일단 j 쪽에서 한번 더 훑으려면은 j1부터 어디까지? ji까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쪽은 i는 1부터 라지 i까지. 맞죠? 라지 i가 있잖아요. 수준이 i가 있으니까. 이 이그젬플에서는 i가 몇이에요? 4죠, 4. 그렇죠? 다 훑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돼요? n, 라지 n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 버리면 되는 거죠. 말 됩니까? 오케이. 이거는 또 그게 19.2라면은 대수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면서 x 점점 반은 라지 n분의 i는 1부터 i까지 라지 i까지 ji xi 점 바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되죠, 여러분? 19.1을 19.2에다 넣어보세요. 그럼 9.3 나오죠? 그쵸? 19.1을 9.2에다 넣으면 9.3 그대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0개를 각각을 다 더해서 라지엔으로 나눠도 되고 요거의 평균 구했잖아요, 여러분. 각각 4개의 평균 구했잖아요, 각 수준별로. 그쵸? 거기다가 샘플의 개수 곱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4로 나눠준다거나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그젬플 9.1 한번 봅시다. 표 9.1의 자료를 가지고 I, J1, J, I, N, X23, X3 점 바, X 점 바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 I는 뭐라고요? 여기서 수준의 개수 몇 개? 4개. I는 4. 맞죠? J1은 얼마예요? J2는? J3는? J4는? 5죠. 그 다음에 라지에는 20. 그 다음에 X23은 267.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X3 X3점 반은
x 3점 반은 요 세 번째 행을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얼마예요? 271.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x 점점 반은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4개 더해가지고 4 나눠줘도 되죠? 그쵸? 안 그러면 요거 다 더하셔가지고 20을 나눠주든지. 그쵸?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262.5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